대웅전 뒤편에서 개방 제자넷이 손에 병기를 잡은 채 양팔을 뒷짐지워 결박한 포로 하나를 끌고 나왔다. 장무기의 눈길도 자연스레 그 포로에게 쏠렸다. 끌려 나오는 포로는 나이가 어림잡아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다. 장무기는 분명히 낯은 익었지만 도무지 누군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 청년은 진우량 곁을 지나치는 순간 느닷없이 카악하고 입을 벌려 누런 가래침을 뱉어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진우량은 고개를 틀어 가래침을 피하더니 오른 손바닥으로 그 청년의 뺨을 후려갈겼다. 삽시간에 청년의 뺨이 퉁퉁 부어올랐다. 끌어가던 개방 제자가 등 뒤에서 거칠게 떠다밀면서 호통쳤다. 이분이 개방의 방주님이시다. 냉큼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라. 그러면서 개방 제자들이 청년의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등 떠밀린 청년이 다시 한번 카악하고 입을 벌려 누런 가래침을 사화룡에게 뱉어냈다. 청년과 사화룡 사이에 거리가 워낙 가까운 데다 가래침을 뱉어내는 동작이 무척 빨랐다. 사화룡은 황급히 목을 움츠리고 피하려 했으나 이미 누런 가래침은 사화룡의 얼굴 한복판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다. 곁에 있던 진우량이 발로 차서 청년을 쓰러뜨리고는 호통을 쳤다. 그러자 넘어진 청년도 욕을 하며 대들었다. 진우량은 이런 소동을 이용해 얼른 사화룡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화룡은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얼굴에 달라붙은 가래침을 닦아냈다. 진우량은 즉시 몇 걸음 물러나더니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방주님, 이 어린 녀석은 마교도 안에서도 인류급에 속하는 고수입니다. 무공 실력이 4대 호교법왕보다 윗길에 있는 놈이라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숨어서 엿보고 있던 장무기는 얼른 진우량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이내 무슨 의도로 하는 소린지 깨닫고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량은 일부러 청년의 무공 실력을 과장해서 방주의 추태를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어떻게 개방의 방주가 가래침 하나 피하지 못한단 말인가? 게다가 사화룡은 저런 모욕을 당하고서도 분노하기는커녕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집법장로가 조용히 진우량에게 물었다. 그놈은 누군가? 그러자 진우량이 답했다. 이놈은 한리마란 놈입니다. 바로 강소와 산동 지방 일대에서 날뛰는 마교 우두머리 한산동의 자식이지요. 그제야 장무기도 그 청년이 누구인지 생각났다. 바로 호적국 회합대 명교 수령 한산동의 등 뒤에 서 있던 젊은이였다. 진우량의 말을 듣고 집법장로가 뛸 듯이 기뻐했다. 이놈이 한산동의 아들이라고. 진 장로가 정말 큰 공을 세웠군. 방주님, 한산동은 조금 전에 장바룡두가 보고드린 것처럼 회수와 사수 일대에서 막강한 의병 세력을 일으켜 원나라 관군을 연달아 격파해 명성을 크게 떨친 마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놈을 인질 삼아 협박한다면 한산동의 세력을 쉽게 우리 개방에 복속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한리마가 목청이 터져라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 같은 것들에게 협박을 당한단 말이냐? 이 세상에 우리 아버님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교주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자 진우량이 비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자네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장무기란 놈은 진작 원나라 관군 손에 사로잡혀 대도에 끌려가 참수형을 당했어. 교주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단 말에 한리마가 거짓말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한리마의 욕설을 듣고도 진우량은 낄낄대기만 했다. 최근 반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마교 우두머리들 소문이 강호를 뒤덮었지. 근데 장무기란 이름 석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바로 그때 장무기는 대웅전 앞들 맞은편 잣나무 가장기 하나가 갑자기 파르르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제야 장무기는 그 나뭇가지 사이로 들릴 듯 말 듯한 사람의 한숨 짓는 소리를 들었다. 장무기는 바짝 긴장했다.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장무기는 내력을 끌어올려 두 눈에 모으고 잣나무 가지를 조심스레 살폈다. 그제야 나뭇잎과 같은 옷 색깔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누군가가 무성한 나뭇잎 그늘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대웅전 안에서는 아직도 진우량이 거짓말로 한리마를 희롱하고 있었다. 그때 잣나무 가장귀에서 지푸른 그림자 하나가 번뜩이더니 대웅전 앞들로 뛰어내렸다. 장무기가 여기 있다. 어떤 놈이 나더러 비명 행사했다고 악담을 퍼붓는 거냐?
소나무 가장귀에 걸터 앉아있던 장무기는 잣나무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바로 남장한 조민이었기 때문이다. 장무기는 갑작스러운 조민의 출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순간 장무기는 놀라움과 분노, 반가움과 미움, 그리고 애정까지 한꺼번에 뒤섞인 감정의 폭풍에 휩쓸렸다. 사화룡을 비롯한 개방 제자들은 이제껏 한 번도 장무기를 본 적이 없었다. 단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무공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진우량은 조민이 진짜 장무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명교 교주 장무기는 벌써 죽은 지 오래일 텐데 어디서 가짜가 나타났을꼬? 넌 도대체 누구냐? 조민은 자기가 명교 교주 장무기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때 진우량 곁에 서 있던 송청서가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조민낭자.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송청서마저 몰라볼 줄 아셨소? 방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여인은 조정 대신 여양왕 착한 태무르의 따님으로 소민군주랍니다. 소민군주 휘하에는 적지 않은 고수들이 있으니 필시 여기도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곁에 있던 집법장로는 송청서의 말을 듣자마자 휘파람을 불어 제자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그리고 장봉용두에게 절간 바깥으로 나가 제자들을 이끌고 적의 습격에 대비하라고 했다. 장봉용두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대웅전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삽시간에 사방팔방에서 개방 제자들이 주고받는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방의 신속한 대응에 조민도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는 손뼉을 2차례 쳤다. 그러자 절간 담장 머리 위에서 두 사람이 훌쩍 뛰어내렸는데 바로 현명이로 녹장객과 학피롱이었다. 그걸 보고 집법장로가 현명이로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7대 제자넷이 두 패로 나뉘어 녹장객과 학피롱을 덮쳐갔다. 그러나 이들은 단 3초 만에 치명상을 입고 나가떨어졌다. 그걸 보고 전공장로가 장도를 휘두르며 학피롱에게 덤벼들었다. 학피롱도 사양치 않고 학취필로 요격해 나갔다. 두 사람의 무기가 서로 맞부딪히기를 3번. 전공장로는 자신이 학피롱의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녹장객이 사슴뿔 지팡이로 양손에 쌍극을 나눠 잡은 집법장로와 바리떼를 손에 든 장바룡두 두 사람과 사납게 싸우고 있었다. 이들은 쉴 새 없이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했다. 이때 바깥에서 경계망을 배치하던 장봉용두가 대웅전으로 들어서다 싸움판을 봤다.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것은 전공장로였다. 장봉용두는 공력의 깊이로 따지면 개방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장로가 늙은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미 개방 최고수 전공장로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장봉용두는 평소 전공장로가 남의 도움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잃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장봉용두는 즉시 철봉을 치켜들고 싸움판으로 뛰어들어 학피롱을 공격했다. 장봉용두가 합세하자 학피롱 쪽도 균형이 맞춰져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현명이로가 들이닥쳤을 때 조민은 곧바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진우량이 장검을 휘두르며 그녀의 퇴로를 막는 바람에 대웅전에서 몸을 빼내지 못했다. 조민은 6대 문파의 검법을 번갈아 가며 구사했다. 꽤 많은 진우량도 조민이 6대 문파의 검법을 모두 구사할 것이란 건 예상치 못했다. 그 바람에 계속해서 뒤로 밀리던 진우량은 끝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조민의 공격에 놓치고 말았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조민은 즉시 진우량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그 순간 왼쪽에서 가로 뻗어온 일검이 그녀의 칼을 쳐냈다. 바로 송청서의 검이었다. 그 틈에 진우량은 놓쳤던 칼을 다시 주워들고 송청서를 도와 협공을 퍼부었다. 그렇게 되니 조민은 수비에만 치중할 뿐 공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초조한 마음으로 싸움을 지켜보던 장무기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왜 조민은 의천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의천검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병기를 부러뜨리고 쉽게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녀의 허리춤에는 의천검이 없었다. 그렇게 가슴을 죄면서 한동안 싸움을 내려다보던 장무기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자기 입으로 아리를 죽인 조민을 잡아 복수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조민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냐? 장무기는 순간 자신에게 화가 났다. 점차 대웅전 싸움에 개입하는 개방 고수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조민에게는 더 이상 지원군이 없었다. 정세가 갈수록 불리하게 돌아가자 녹장객이 조민을 향해 소리쳤다. 군주님, 사제, 우리 뒤뜰로 퇴각합시다. 그러자 조민은 퇴각하더라도 한리마는 구해달라고 했다. 녹장객은 조민더러 먼저 몸을 피하면 뒷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다. 그러나 개방의 방주 사화룡은 정각 한 귀퉁이에 엉거주춤 서 있기만 할 뿐 부하들에게 명령 한마디 내리지 않았다. 사화룡을 대신해 전공장로와 집법장로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조민 일행이 빠져나갈 퇴로를 차단했다. 순간 현명이로는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개방 고수들을 뚫고서 무서운 기세로 사화룡을 향해 돌진했다. 사화룡은 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꼼짝 안 하고 서 있기만 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진우량이 현명이로보다 한 발 앞서 방주 앞으로 달려가 그 곁에 버티고 섰다. 진우량은 저들이 퇴각하자고 소리치는 걸 듣고 혹시라도 사화룡을 인질로 잡으려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명이로는 달려드는 기세 그대로 사화룡이 아닌 미륵불상을 향해 한꺼번에 일장을 후려쳤다. 그러자 거대한 미륵불상이 기우뚱하고 흔들리더니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 앞으로 넘어왔다. 거대한 미륵불상이 재단을 박살내고 거꾸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혼비백산한 거짓대들이 경악성을 터뜨리면서 이리저리 피하느라 대웅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 혼란한 틈을 타고 조민이 재빨리 대웅전 앞들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녀를 발견한 송청서와 장봉용두가 한꺼번에 조민을 뒤쫓기 시작했다. 조민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문 옆에서 느닷없이 개방 제자들의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그와 동시에 송청서의 검과 장봉용두의 철봉이 덮쳐왔다. 조민은 급한 대로 송청서의 검을 막으면서 장봉용두의 철봉을 피했다. 그러나 세 군데서 날아드는 몽둥이는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조민은 옆구리와 등짝에 몽둥이를 맞았다. 그리고 남은 몽둥이 하나가 조민의 왼쪽 정강이뼈를 호되게 때리고 말았다. 그러자 조민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거꾸러졌다. 송청서는 조민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기절시켜 사로잡을 속셈으로 검 손잡이 끄트머리로 조민의 뒤통수를 찍어내렸다. 그러나 내려찍는 칼자루 끄트머리가 뒤통수에 닿기 바로 직전 갑자기 장봉용두의 철봉이 불쑥 끼어들어 송청서의 검을 난폭하게 튕겨냈다. 그 바람에 휘청했던 송청서가 몸을 가누려는 찰나 조민이 있는 힘껏 날아오르더니 절간 담장을 뛰어넘었다. 뜻밖의 방해를 받고 조민을 놓친 송청서가 장봉용두를 무섭게 노려보며 따져 물었다. 어째서 그 계집이 도망치게 놓아주는 거요? 그러자 장봉용두가 오히려 두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다. 자네가 내 철봉을 막은 이유가 뭔가? 송청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장봉용두에게 화를 냈다. 장봉용두는 더 다퉈봤자 이득될 것이 없다며 군소리 집어치우고 조민이나 쫓아가자고 호통쳤다. 그러고는 담장을 뛰어넘었다. 그러자 송청서도 하는 수 없이 장봉용두를 따라 담장을 넘었다. 두 사람이 담장을 넘어보니 7대 제자 한 명이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다. 장봉용두는 조민이 어느 쪽으로 달아났냐고 물었다. 그때 절간 담장 외곽을 지키고 있던 개방제자 7명이 우르르 달려왔다. 그들은 이쪽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장봉용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조민이 담장을 넘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화를 냈다. 그때 6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다리뼈가 부러진 7대 제자를 부축해 일으키며 대답했다. 방금 이 형님께서 담을 넘어왔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봉용두는 귀신에 홀린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거리더니 이번에는 다리 부러진 7대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담장을 넘어왔느냐? 장봉용두의 물음에 그 7대 제자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단지 누군가에게 뒷덜미를 붙잡혀 이리로 던져진 것 같다고만 했다. 장봉용두는 녹이 띈 얼굴로 다시 송청서를 바라보며 따져 묻기 시작했다. 방금 자네가 칼자루로 내 철봉을 걷어올린 이유가 뭔가? 우리 개방에 들어오자마자 배신부터 할 작정인가?
엉뚱한 오해를 받은 송청서도 마주 고함치며 반박했다. 저더러 배신했다니 그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까? 용두 형님께서 철봉으로 제 칼을 튕겨내지만 않았어도 그 계집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송청서와 장봉용두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거칠어졌다. 급기야 성미가 불같은 장봉용두가 철봉을 치켜들고 송청서의 정수리를 내려쳤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장봉용두였기에 내려치는 철봉의 위력이 대단했다. 그러자 송청서 역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검을 들어 가로막았다. 두 병기가 서로 부딪히자 강렬한 파공음과 함께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장봉용두가 내려친 철봉에 얼마나 힘이 실렸던지 칼을 쥐고 있던 송청서의 소나귀가 찢겨나가듯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 장봉용두가 다시 한번 철봉을 휘둘러 송청서를 공격했다. 송청서 역시 피하거나 사양치 않고 검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이때 절간 문턱을 넘어서 뛰쳐나온 진우량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끼어들었다. 진우량이 두 사람을 말려보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두 사람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현명이로 두 늙은이가 뒤에 개방 제자들을 줄줄이 달고 뛰쳐나왔다. 현명이로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조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껄껄대고 웃었다. 그러고는 순간 공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일제히 쌍장을 뻗어냈다. 그러자 엄청난 장력이 뻗어나오며 현명이로 앞을 가로막던 개방 제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현명이로는 쓰러진 개방 제자들을 지나쳐 달려나갔다. 뒤이어 대웅전 안에서 전공장로와 집법장로가 패거리를 이끌고 나왔으나 이미 현명이로는 달아나고 없었다. 조금 전 송청서가 칼자루를 돌려잡고 조민의 뒤통수를 내려찍었을 때 장무기는 그 광경을 보고 즉시 소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장봉용두의 배후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런 다음 장봉용두의 철봉을 툭 건드려 앞으로 떠밀어 보냈다. 그 결과 철봉은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손에 떠밀려 송청서의 검을 튕겨내 버렸다. 원래도 경공신법이 귀신 같은 장무기였다. 거기다 무인도에서 지루한 나날을 보내던 몇 달 동안 아소가 번역해준 성화령의 비결을 수련한 결과 지금 장무기는 지난날 페르시아 새 사자가 구사한 괴상한 초식보다 10배는 위력적인 무공을 창안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괴상야릇한 움직임을 선보인 것이다. 장봉용두와 송청서가 상대방이 자기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 장무기는 왼손으로 7대 제자 한 명을 움켜잡아 담장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장봉용두와 송청서의 눈길은 무의식 중에 담장 너머로 날아가는 7대 제자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 찰나의 순간 장무기는 조민을 껴안고 대웅전 지붕 꼭대기로 솟구쳐 올라간 것이다. 때마침 대웅전 안은 혼전으로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데다 거대한 불상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으킨 흙먼지가 건물 안팎에 안개처럼 자욱하게 퍼져 있었다. 그 덕분에 아무도 지붕 꼭대기로 솟구쳐 오른 장무기를 알아본 자가 없었던 것이다. 위기의 순간을 넘긴 조민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장무기란 사실을 알고 몰아 입을 열려고 하자 장무기는 얼른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절간 어디에나 개방 제자들이 우글거렸다. 장무기의 무공으로 조민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방이 명교를 치기 위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내지 않고 떠나기에는 기회가 너무 아까웠다. 거기다 한리마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장무기는 지붕 위에서 슬금슬금 기어내려와 기와장 끄트머리까지 갔다. 그러고는 두 발을 처마 끝 물바지에 걸고 거꾸로 매달려 몸을 숙인 다음 기둥과 대들보를 붙잡고 정각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건물 안에는 다친 개방 제자들이 널브러진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 한리마는 어디로 끌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와 조민은 주변을 돌아보다 굵은 목재 틀에 걸린 커다란 북을 발견하고 그리로 조용히 이동했다. 그런 다음 장무기는 오른손으로 북에 덮인 쇠가죽을 10십자로 찢어냈다. 그러고는 조민을 껴안은 채 그 속으로 쑤시고 들어가 앉았다. 잠시 후 집법장로가 사화룡에게 적들을 놓쳤다고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장봉용두와 송청서가 들어왔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감정을 풀지 못하고 서로 삿대질해가며 싸우고 있었다. 그걸 보다 못한 사화룡과 진우량이 나서 서로를 화해시켰다. 그러자 어쩔 도리 없이 송청서와 장봉용두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 사화룡이 진우량에게 물었다. 마교와 원나라 조정은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인데 어째서 마교 교주 장무기 일에 그 계집이 나서는지 모르겠군. 그 물음에는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진우량도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때 송청서가 나서며 말했다. 방주님, 그 일에 대해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마교가 비록 조정과 원수지간이긴 합니다만 그 소민군주란 계집은 장무기에게 올려서 시집을 못 가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조민이 무당산에 쳐들어왔을 때 장무기를 보자 그냥 물러간 일과 장무기에게 영약을 선물해 을리정과 유대암의 상처를 치료한 일 등을 이야기해줬다. 그러자 개방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과거 장취상과 은소소 이야기부터 을리정과 기호부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장무기 역시 마교의 교주답게 주지학 도모자라 소민군주까지 희롱하는 천하의 몹쓸 음탕한 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몰래 숨어서 듣고 있던 장무기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참느라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래도 효심 하나는 지극해서 무당파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20년간 폐인으로 지내던 유대암을 지금은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송청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진우량이 벼랑간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며 소리쳤다. 사화룡이 무슨 계책이냐고 묻자 진우량이 말했다. 여긴 이목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군요. 모두 한 집안 식구이긴 합니다만 기밀이 새어나갈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정가간이 갑자기 물을 뿌린 듯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렸다. 이제 이곳에는 개방에서도 신분이 가장 높은 몇몇 수뇌부 인물만 남게 되었다. 그래도 진우량은 마음이 안 놓였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고 했다. 그 말에 장봉용두와 장발용두가 지붕 위로 솟구쳐 주변을 살폈고 진우량과 송청서는 대웅전 안팎을 구석구석 살펴봤다. 하지만 이들은 나무틀에 덩그러니 매달린 북 가죽은 그대로 지나쳤다. 잠시 후 수색을 마친 네 사람이 대웅전에 다시 모였다. 그러자 진우량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청서 아우님이 책임지고 맡아줘야겠네. 진우량은 장발용두에게 오독실 심산이란 독약을 만들어 송청서에게 주라고 했다. 그러면 송청서는 그 독약을 가지고 무당산으로 돌아가 남몰래 장산봉과 무당육협이 먹을 음식에 독약을 섞어 넣으라고 했다. 그러면 개방 사람들이 무당산 아래 잠복해 있다가 일이 성공했다는 송청서의 신호를 받는 즉시 무당산으로 올라가 장산봉이야 모든 무당파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무당파 사람들을 인질 삼아 효성 깊은 장무기를 개방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개방 수뇌부 인물들은 진우량의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기막힌 계책이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송청서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리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진우량이 오독실 심사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이지 몸을 다치게 하는 약은 아니라며 듣기 좋게 송청서를 달랬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다. 송청서는 절대 불효와 하극상을 범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진우량이 비웃듯 말했다. 이런 한심한 친구를 봤나? 생각이 아주 꽉 막혔군. 자고로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사소한 절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옛날 영웅호걸 중에 대이멸친으로 청사의 이름을 남긴 이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계략은 마교에 대응하기 위한 일이라고 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송청서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도 견딜 수 없으려니와 강호무림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며 버텼다. 그러자 진우량이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음식에 약을 타고 나서 자네도 정신을 잃은 것처럼 쓰러져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네가 약을 탄 걸 어찌 알겠나? 송청서도 완강했지만 설득하는 진우량도 집요했다.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송청서가 뭔가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저더러 아버님을 해쳐서 불효자가 되고 하극상을 범해 의리를 저버리게 하는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파라 칭하는 무리민은 누구나 효와 의리를 숭상해왔다. 송청서가 이렇게까지 효와 의리를 내세워 거절하니 개방 사람들도 더는 강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우량은 싸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독살스러운 눈빛으로 송청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불효와 하극상이라. 그래. 그것은 우리 무리민들에게 가장 큰 금기인 줄은 자네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네. 그런데 막 치려본 아우님과 어떻게 되는 사이더라? 그 말을 듣자 뜻밖에도 송청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대웅전을 가득 메웠다. 영문 모르는 개방 수뇌부 인사들의 눈초리가 일제히 송청서에게 쏠렸다. 마침내 송청서가 길게 한숨을 토해내며 뜻에 따르겠다고 승낙했다. 다만 절대 자기 아버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 말을 듣고 개방 수뇌부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엿들으면서 장무기는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의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왜 저들의 요구를 줄곧 완강하게 거절하던 송청서가 막내 사숙의 이름을 들먹이자 단번에 풀이 죽어 무릎을 꿇고 말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남모를 내막이 감춰져 있을 거다. 아무래도 7 제사속을 만나 여쭤봐야겠다. 그러는 사이 집법장로와 진우량을 비롯한 개방 수뇌부 7명은 앞으로 어떻게 무당산을 공격할지 계획을 짜느라 여념이 없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진우량이 도맡아 설명하고 방주 사화룡은 시종 진우량이 했던 말만 따라했다. 내 장로는 그런 진우량이 눈에 거슬렸지만 요즘 들어 방주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는 인물이라 별말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어찌된 까닭인지 방주 사화룡은 진우량의 말이라면 파트로메주를 순대도 믿어주는 실정이었다. 그렇기에 누구도 방주의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아 진우량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다. 무당파의 오독실 심산을 쓰려면 아주 대량으로 조제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엄동설한이라 5가지 동물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더구나 오독실 심산에 들어가는 독초는 모두 장백산까지 가야만 구할 수 있었다. 집법장로는 장발용두와 진우량 그리고 송청서더러 함께 장백산으로 가서 약을 조제해오라고 했다. 그런 다음 한 달 후 노하구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장봉용두에게는 언제 어디서 유용하게 써먹을지 알 수 없으니 할리마를 잘 감시하라고 했다.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이 정해지자 개방 순애들은 방주 사화룡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절간 안팎을 뒤덮었던 개방 거지들은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라져버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